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장례학 수업을 맡은 최윤진입니다. 2주차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반려동물의 다양한 죽음 원인, 그리고 보호자가 경험하는 감정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보호자의 슬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펜노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장례 지도사에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특히 실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시 목차 펜노스와 상담 접근 방법입니다. 오늘 2교시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펜노스의 개념, 펜노스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심각한 감정적 경험인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도의 단계입니다. 슬픔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 단계를 이해하면 보호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의 태도.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펜노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펜노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장례 과정이 그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론 수업이긴 하나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론 수업입니다. 하지만 실습과 연결해서 수업을 실습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노스의 개념으로 펜노스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보호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상실 반응을 말합니다. 사실 펜노스는 단순히 슬프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의 슬픔은 인간 가족을 잃었을 때와 유사한 강도의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울 증상, 수면 장애, 식욕 저하, 일상 기능의 저하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에는 주변에서 충분히 위로하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애도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동물인데 뭐라든지, 그냥 빨리 잊어버려 같은 반응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잃었을 때에서는 충분한 위로와 애도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런 기간이 좀 길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직장에서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애도라고 이런 것들을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이라는 뜻에서 복잡한 애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상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의 그 슬픔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려동물 상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내가 또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게 맞나? 이런 자기 의심도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앞서 얘기한 대로 반려견을 잃고 나서 사흘 동안 회사를 쉬기도 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 회사에서는 강아지 때문에 결근을 했어? 라는 이런 반응들 때문에 어,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하고 이게 맞나? 내가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슬픔을 억누르는 표출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고 위로도 못 받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더 오는 그리고 더 힘든 반려동물을 보내고 나서의 더 힘든 시기를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주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펜노스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모든 보호자가 동일한 강도의 펜노스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강도가 좀 더 커지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또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겼던 경우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독거 노인분들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경우인데 10년, 15년을 함께 살았던 그 동물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보호자 자신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상실을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직, 이혼, 뭐 다른 가족의 죽음 등 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겹쳤을 때 펜노스의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펜노스는 병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애도 과정입니다. 이 점을 장례 지도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보호자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펜노스의 개념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반려동물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주변 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도의 단계 두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도의 단계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애도의 다섯 개 단계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요 부분을 공부하면서 들어보았는데,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원래는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후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도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실에서도 이 단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부정부터 보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라든지 설마 이게 사실일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 이게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자들이 종종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자던 자리를 그대로 두거나,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거나, 또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상 행동은 아닙니다. 음, 제가 아시는 분은 강아지가 이제 처음 키우는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가고 떠나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똑같이 생긴 견종, 똑같은 견종을 똑같이 생긴 아이를 기존에 키웠던 하늘나라로 보냈던 그 강아지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부르면서 함께 또 아직 다시 또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애도 이후에 또 마음을 붙잡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단계 분노입니다. 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누군가에 대한 또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수의사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수의사분이 진료를, 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갈 걸, 내가 또 빨리 병원을 갈 걸, 내가 이 약을 안 먹였나? 5분만 또 빨리 먹일 걸, 이라든지, 왜 우리, 왜 우리 이 세상에 반려동물은 수명이 이렇게 짧은 거야? 라든지, 이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가끔 이 분노가 장례 지도사를 향하기도 합니다. 장례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염습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다양하게 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2단계에서 장례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내시니까.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나면 마지막에 또 가실 때 화를 내서 죄송하다. 저희 아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염을 할 때 반려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옆에서 보시는데 그런 단계로 보실 수가 있고 더 잘 해주지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장례식장은 음, 얼굴을 다 감싸는 장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장례식장은 얼굴은 다 그대로 두고 예쁘게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염할 때 보호자와의 이 취향 아니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브러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아이 아프게 하지 말아라 라든지 제가 하겠다 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에도 충분히 설명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죄책감, 우울, 뭐, 요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은 앞서 1교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왜 더 잘 돌봤더라면, 그때 병원에 일찍 갔더라면, 또 산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 상황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 죄책감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슬픔의 상태에서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 이 단계에서는 그건 어, 보호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울 단계입니다. 무기력감, 눈물, 또 일상에 대한 의욕 상실, 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슬픈 나 자신이 이상한 건가? 라는 자기의심을 더해지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너무 길어지거나, 이 단계가 우울 단계가 너무 길어지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래 지도사로서의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권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장래 지도사의 역할이 아마 장례를 하고 보내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추후에 이런 상담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너무 가족이 없이 혼자 왔다거나 아이를 보낼 때 그리고 멍하니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추후에 연락을 하시거나 연락을 안 하시더라도 연락처를 남겨서 이러한 설명들을 해주시고 어,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가장 큰 보호자분들에게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수용입니다. 수용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단계가 순서대로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용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분노와 우울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또 특정 단계에서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보호자가 틀렸다거나 나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존재를 잃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지도사가 이 단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보호자가 어느 정도, 음,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보호자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단계에 있는 보호자에게 차분하게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죄책감 단계에 있는 보호자에게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 이런 애도 단계를 설명을 할 때 이 단계들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잠잠해졌다가도 갑자기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보호자분들에게는 공감이 가장 쉽습니다. 항상 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장례 지도사에게서는 공감 능력, 위로 중에서도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도의 단계 2에 다섯 가지 분노, 부정, 분노, 죄책감, 우울, 수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보호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공감의 태도, 좋은 표현을 먼저 보시면, 두 가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하셨군요. 이 두 가지 표현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어, 느껴지시나요? 모두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위로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당신의 감정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네요. 라든지 어떤 아이였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라든지 특히 마지막 표현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호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반려동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 눈을 마주치고 또 천천히 이야기하고 보호자가 말할 때 절대 끊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시면 기다려 드립니다. 뭐 조급하게 나서거나 뭐 다음 절차로 막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뭐 장례 상담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반응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드리고 충분히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드리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진정이 된 후에 바로 다음 단계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아마 보호자분이 하실 겁니다. 아이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럴 때 많이 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실 겁니다. 나이, 사망 일자, 뭐 키로수는 뭐 나이가 음, 이럴 때죠. 아프기 시작하면서 키로수가 막 쭉쭉쭉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우리 애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었네 하면서 그것 또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제 피해야 할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또, 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순간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보호자에게 이 말은 거의 들리지 않고,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극복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호자분은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괜찮지 않은데 왜 이걸 물어보지? 난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아니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라고, 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했기에 누군가에게 슬픔을, 위로를 할 때 괜찮지 않으시죠?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많이 잘 추억하면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되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키우면 되죠.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또한 교체 가능한 존재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가족을 잃었는데 당신은 그냥 하나 더 사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함께하든 1년을 함께하든 보호자에게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함께한 그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았으니 다행이야 라는 말은 슬픔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예요. 와 같은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종교나 가치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듣고 공감하고 곁에 있어 주셔야 합니다. 무심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에게, 주변, 애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이제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 단어 하나에도 좀 조심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펜노스의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 주제입니다. 펜누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중요성에 대해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노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장기간 우울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울감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임상적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재입양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또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보호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이 가족 구성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슬퍼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빨리 잊으라고 또 재촉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 이 가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의 경우에는 어, 온 가족이 모두 다 슬퍼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희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지중지 하셨던 애지중지 하셨던 이란다. 애지중지 했던 반려동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음, 사진을 막 벽에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전혀 닮아 보이지 않은 강아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하고 너무 닮았다고 어, 이제 너무 슬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막 다들 울음바다가 되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런 어,
애도하는 기간이 조금 긴 부분들이 조금 있고, 이제 49제라고 해서 막 간식들 다 좋아했던 간식들 마지막에 못 먹고 간 간식들 다 갖다 올려놓고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과정의 역할을 가서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장례 과정이 펜노스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형식을 갖춘 장례 과정은 보호자의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장례라는 형식이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없어진 것과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눈 것이 이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있어, 고마웠어, 행복했어 라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례입니다. 장례 지도사로서 여러 보호자분들이 진행하는 장례,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장례가 이제 하나하나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 보호자에게 심리적 회복을 돕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펜노스라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정서적 충격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슬픔의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슬픔은 부정, 분노, 죄책감, 우울, 수용의 단계로 나타나지만 순서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보호자가 어느 단계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또 상담할 때는 말이 많이 하기보다 듣고 공감하고 있어주는 것이 먼저이고 또 키우면 되지라는 말이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됩니다. 장래 과정은 보호자의 심리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장래가 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장래학 수업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